예, 방금 소개를 받은 예비역 육군대장 이모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실 때, 저 친구는 군인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쩔뚝거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산재입니다. 산재. 산재라는 게 직장에서 재해를 받는 거잖아요. 왜 산재라고 말씀드리냐면 2002년에 제가 합참에서 중령을 달고 지휘통제실 선임장교라는 걸 했습니다. 지휘통제실 선임장교는 대한민국 육해공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하는 부서인데 그때 월드컵 3, 4위전을 하는 오전 한 11시 50분쯤 지나서 보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연평도에서 북한 경비정하고 한국 경비전이 교전이 붙었다. 라는 보고가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총을 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차 연평해전은 북한 배를 우리 배가 이렇게 뒷공문을 NL을 넘어오면 쳐가지고 올려보내고 막 이랬는데 교전했다는 건 총을 쐈다는 거지 않습니까? 총을 쐈느냐 이렇게 쐈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보고가 들어오는데 사상자가 생겼다. 사상자는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기 시작해서 합참에서 이제 뭐 장군들도 내려오고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제2연평해전의 시작인데 마지막 보고가 배가 가라앉고 있다. 이게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까지 한 4개월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군대 생활을 17년까지 다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02년에 연평해전, 2006년에 1차 핵실험, 2009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2012년에 3차 핵실험, 2016년에 4차, 5차 핵실험, 그다음에 2016년, 17년에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정말 무수단, 노동, 엄청난 미사일을 북한이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저는 지휘관을 하는 그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지하 방카에 있었습니다. 작전하고 전략하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년 동안 방카에서 계속 거의 밤을 샜는데 이게 침대에 누워 자지 못하고 의자에서 계속 보고서 쓰고 자고 막 이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이제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전역을 하고 이제 60이 넘어서 중반 넘어가니까 근육이 약해지니까 허리에 협착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 산재 맞지 않습니까 이게? 군인들이면 운동 많이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린 15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 한번 되뇌어 보시면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웬만한 나라에서는 거의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에 해당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이란이 핵실험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핵을 만들려고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농축을 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벌어진 일들만 봐도 굉장히 하나하나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2010년에 그랬습니다만 어떤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떠한 나라든 어떤 한 상대국이 그 나라 영토에다가 포탄을 한 100여 발을 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한미동맹재단에 같이 있는 이광덕 우리 이사님께서 오늘 강연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분들한테 하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라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쭉 들으면서 봤습니다만은 2000년대까지
최고의 엘리트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의 지도자시고, 그래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경덕 이사님한테 꼭 좀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부터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긴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맹이란 거는 뭔가요? 한미동맹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통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여기 50년대, 60년대 선배님들한테는 물어볼 수 없을 것 같고, 저희 90년대, 2000년대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동맹이 뭡니까? 그렇게 한미동맹이라는 이야기를 뭐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과연 동맹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방국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일본도 우방국이고 독일, 불란서 뭐 다 우방국이잖아요. 근데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만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맹은 국제정치적으로 딱 정립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2개 이상의 나라가 무력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나 다른 정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같이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동맹입니다. 대한민국은 딱 하나의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일본도 하나의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 개의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동맹, 일본과도 동맹, 나토와도 동맹. 나토는 유럽의 3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군사기구인데 나토군 사령관은 미군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은 적이 있습니다. 다. 한미동맹의 1적은 북한입니다. 미일동맹의 1적은 중국입니다. 나토와 미국의 동맹의 1적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그냥 우방이나 이런 관계라는 게 아니라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싸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언제?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동맹이 시작된 겁니다. 그 원제는 아주 비참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해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안보리결의 82, 83, 84호에 의해서 유엔군이 만들어지고 7월 1일 날 미국이 부산에 들어오면서부터 같이 싸웠고 동맹은 시작됐지만 지금과 같은 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의 근거로 미군의 6회 공군 해병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지금 같은 동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맹의 근본 정신입니다. 동맹은 군사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자들이나 다른 뭐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한미 동맹의 정신으로 포괄적 안보 동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같이 싸우기로 한 정신으로 경제나 외교 같은 것도 같이 그 정도의 그 강도를 갖고 하자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동맹은 군사적인 거예요.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어떻게 됐느냐. 한국군은 미국과 같이 싸우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7월 14일 날 대전지구 전투를 하기 직전에 한국군의 지휘체제가 완전히 그때는 마비가 됐습니다. 6.25 때 38선에는 좌측부터 1사단, 7사단, 6사단, 8사단 4개의 사단이 있었는데 좌측에 있는 1사단하고 7사단이 무너지면서 의정부 동두천 축선이 무너져서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고 6사단만 춘천에서 유일하게 북한군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여기도 후방이 뚫리니까 6사단도 철수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국군은 7월 14일 됐을 때는 지휘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전쟁이 지속되고 이 위협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 육해공군 해병대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16일 날 메가더 장군이 감사합니다라는 회신을 보내서 한국군에
작전 지휘권이 그때부터 유엔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6.25 전쟁 중에는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같이 싸웠던 겁니다. 이게 동맹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1949년에 소련이 철수하고 미군이 철수했을 때 그 다음 50년 바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이 철수할 것을 그때처럼 완전 철수할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그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휴전에 대한 것을 한국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랬는데 6.25 전쟁은 50년에 시작이 됐지만 51년부터 휴전협정이 시작돼서 53년도에는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전의 휴전, 종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한국전을 무조건 휴전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휴전 당사국이 중국군과 중공군이죠. 지금 중공군이에요. 왜? 미군을 대표로 하는 연합사가 하는 겁니다. 이때 관건이 됐던 건 뭐냐면 포로 교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5만 명의 포로를 자유진영은 가지고 있었어요. 공산진영은 포로가 없다는 거야. 몇백 명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포로를 전체 포로 대 포로로 다 교환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5만 명의 이 공산권 포로 중에 반은 반공 포로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강제로. 자기는 북한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진영의 그때 주장은 포로들은 자기의 주장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마치겨서 남겨야 된다는 게 주장이었고 공산권은 무조건 바꾸자는 거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휴전협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협의라고 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였느냐. 이 포로들을 제3지역 뭐 휴전선이 됐든 어디로 데려가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가서 너는 어디에 그걸 원하느냐라고 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자라고 중공군하고 이제 공산권의 합의가 거의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가족과 형제들이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포로들은 자기 의사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휴전협정을 하려고 하니까 6월 14일인가 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5만 명의 반공포로 중에 한국 그 거짓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을 반공포로 2만 5천 명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부산, 거제 이쪽으로 숨어들었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휴전협정도 다 무효가 돼버리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미국에서 에버랜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 계획까지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민 카드가 한미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군이 이 조약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는 이 전쟁을 휴전협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묵인하겠다. 모른 척하겠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논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보시면 이 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 날 맺은 휴전협정은 나라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군사 지휘관들끼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휴전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 정전협정은. 그래서 사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크라크가 사인을 했고 중공군 사령관 팽덕해가 사인을 했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이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국군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전협정은 세 대표자들의 사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왜냐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사인하지 않았으니까 정전협정. 묵인된 평화가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미군이 주둔했고 연합 유엔사가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한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겁니다. 50년대, 60년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느냐. 1970년대 들어가면서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어요. 근데 한번 이건 좀 동맹과 조금 벗어나는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말입니다. 1970년대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둘이 있었는데 김일성이도 중국과 소련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6.25 때 스탈린이 해공군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끝끝내 해공군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미군한테 밀리고 할 때도 해공군을 지원하지 않았고 김일성이는 팽덕회한테 뺨을 맞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군한테 무시를 당했습니다. 김일성이도 중국과 소련을 믿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월남에 파병까지 했지만 1971년에 미 1사단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는 걸 보고 닉슨 독트린을 그때 69년에 얘기하면서 아시아인의 방인이지 아시아인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월남에서 발을 빼는 걸 보고 미국을 끝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두 지도자가 똑같이 선택한 게 핵과 미사일입니다. 이 미, 일, 중, 러 이 네 개의 강대국 속에서 한반도에 있는 한국과 북한이 자립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그래서 김일성이도 핵과 미사일을 선택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핵과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기술원을 만들었고 핵과 비밀리에 핵 프로젝트하고 미사일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결국은 11.6이 나고 5공학이 들어서면서 핵 프로젝트하고 미사일 프로젝트는 중단이 됐습니다. 단지 1983년도 아웅산 사건 이후에 미사일 프로젝트만 살아남았습니다. 핵 프로젝트는 그때부터 중단이 되었고 여하튼 이러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한국은 계속 유엔사는 그 당시에 16개의 참전국이 있었어요. 6.25 때.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하려면 16개국에 또 합의를 받아야 되고 유엔군 사령부의 상급 부대는 미합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합참이니까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유엔사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국군 그때 박정희 대통령 한국군의 지도부는 한국과 미국만의 연합사를 만들자. 근데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1976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8.18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 90년대, 2000년대 후배님들도 기억하세요? 8.18 도끼 만행 사건? 모르지? 이게 문제라고. 1976년도에 8월 18일 날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하던 미국의 모니파스 중위하고 캐럿 중위를 북한군들이 와서 도끼로 때려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대한민국이 전쟁에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미군 2명이 도끼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공모함이 동해안하고 서해안으로 들어오고 미군이 증원이 되면서 미군이 무력 시위를 이렇게 남한에서 한 게 아니라 원산에서 남포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김일성이 판단 잘못해서 한 번만 총을 당겼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 유일하게 사과했습니다. 근데 컴다운이 됐어요. 데프콘 2까지 올라갔다 컴다운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양측이 한국과 미국이 뭘 느꼈냐면 다시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말이 맞는 거야. 이 유엔사라는 게 전쟁하기에 썩 좋은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978년 11월 8일 날 한미연합사를 만든 겁니다. 한국과 미국만의 한미연합사를 만들고
유엔 사령부가 갖고 있던 작전 통제권은 연합사로 넘기고 유엔 사령부는 휴전 관리, 휴전선과 DMZ 관리를 하고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의 후방 기지, 거기에 탄약, 지금도 가면 지금도 탄약과 기름, 물자 이런 게 또 일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6.25 끝난 다음에 갖고 있었던 물자랑 이게 다. 그거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연합사가 작전 통제를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연합사는 TOR, ST2 한미 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한 측과 미 측이 동일한 숫자로 근무한다. 처음에 500명, 5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보직에 미국과 한국군이 똑같이 같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 둘이 보직을 한다. 그래서 연합사령관은 미국이 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하고, 예를 들면 군수참모부장은 한국군 투스타가 하고 군수참모 차장은 미군 원스타가 하고, 이렇게 한 직책에 2명씩 형성된 연합사를 만들고 이 연합사에서 작전을 하고, 연합사의 상급 부대는 미 합참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합참 의장이 요원이 된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한다. 그 위에는 양쪽의 국방부 장관이 서로 안보협의라는 SCM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결국은 양쪽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50대 50의 지분을 갖는 한미 연합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사 예하는 육해공군, 이게 본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되면 전시에 이제 전시에 작전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도 작전이 되면 지상 구성군 사령부, 해군 구성군 사령부, 공군 구성군 사령부, 연합특전 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지상 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퍼스타가 한다. 그래서 1~3군 후방에 있는 2군을 빼고 전 1~3군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뭐 1군단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캐나다, 영국 모든 지상군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국군 퍼스타가 지휘한다.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는 저는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 역할을 했고, 지금은 지구사 1~3군이 합쳐진 저 용인에 있는 지구사령관이 그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해군은 한국 해군을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가 합쳐져 가지고 미 7함대 사령관, 3스타인데 미 7함대 사령관이 극동에 있는 전 해군력을 이끌고 연합사 예하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군은 오산에 있는 7공군 사령관이 미군 3스타인데 이 극동에 있는, 일본과 극동에 있는 전 공군력을 가지고 연합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전사는 한국군 특전사령관이 미국의 그린베레, 실 이런 부대랑 한국 특전사랑 다 합쳐져 갖고 연합특전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든 또는 집단이든 한국을 공격하거나 한국과 같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자동적으로 이 연합사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과 싸워야 된다. 그 7함대하고 7공군의 전력은 지금 당장 중국이랑 같이 일전을 결해도 밀리지 않을 전력입니다. 그 전력을 가지고 연합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힘이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 원동력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래전쟁은. 중국도 지금 시스템대로 하면 대한민국과 전투를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난 70년 동안 선배들이, 국가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힘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봄, 가을로 훈련을 크게 한미가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봄에 하는 울테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거와 가을에 하는 을지 프리덤, 을지 쉴드라고 그러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한국과 미군 연합사령관이라는 이 연합군이 과연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을 매년 계획을 해가지고 큰 훈련을 2번씩 하는 겁니다. 저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기 이전에 투스타 때 연합사 작전참모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이 훈련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올 봄에는 어떤 훈련을 한다. 그럼 북한이 공격을 한 다음에 공세로 이전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난 모든 상황을 다 하고 그걸 하면 연합사령관이 요코스카에 있는 일본 그 7함대 사령관이 화상에 등장해갖고 연합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너희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나 배 전력을 어느 지역에 들어와라. 한국 정군내로 갔다 그럼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매일 7공군 사령관이 맵복을 합니다. Massed Attack, Air Attack Plan이라고. 어떻게 공군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 적을 때리겠다는 걸 매일 사령관한테 보고하면 사령관이 이거는 빼고 뭐 이건 하라더니 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합작전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을 지키고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할 때 항상 예를 들어서 하는데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동맹 상호작용이 맺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53년부터 지금 70년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53년부터 거꾸로 70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980년쯤 나오겠죠. 그죠? 1800, 8, 90년 나오겠죠. 그죠? 그때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 청일전쟁, 1903년 러일전쟁, 만주사변, 만주사변이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들이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안보의 기본은 지정학적인 안보가 가장 그거한 겁니다. 세계 5위에서 6위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만약에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다면 지금 패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응? 그 지역에서. 그런데 세계 5등의 국력을 가져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꼴찌예요. 우리 주변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안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었다는 것과 그 한미동맹을 맺기 이전의 70년을 돌아봤을 때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전쟁이 7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한미동맹의 가장 포인트적인 군사적인 그 힘인 거죠.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설명할 때 이걸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 포스타가 있잖아요. 연합사령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4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 그 중에서 유엔 사령관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지금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한반도에서 하는데 그거에 상급부대는 합참이고 그거는 미 대통령입니다. 유엔사는. 그다음 두 번째 주한미군 사령부라는 거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을 먹고 재우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소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전부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상급 부대는 누구냐?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이 상급 부대가 다 달라요. 연합사령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에만
작동하는 것인데 이거의 상급부대는 한국과 미국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군사위원회인 거예요. 그다음 주한미군 선임장교란 것은 미 합참 의장을 대신해서 왜? 미국과 우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 합참 의장을 대신해서 우리 합참 의장과 국방부 장관과 카운터 파트너로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 한 사람이 4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군이 벗고 싶어하는 모자는 연합사령관의 모자예요. 연합사령관의 모자를 벗어도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 사령관의 모자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 운용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전시는 뭐냐?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 이건 전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전시라 그러죠. 아, 포탄 떨어지면 전시. 근데 전시는 그렇게 선포되는 게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막 해도 그건 전시가 아니에요. 평시예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딱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D1HC라고 하는데 그걸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전쟁에 들어간다라고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 그때부터가 전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뭐 간첩이 오고 포를 쏘고 그래도 전시가 아닙니다. 그럼 전시와 평시의 차이는 뭐냐? 만약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의 권한이 있는데 연합사에서 전시를 딱 선포하면 모든 대한민국 육해공군은 자기가 계획된 작전 계획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평도에서 막 교전이 붙으면 비행기가 연평도에 가서 북한군이랑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시가 딱 되면 모든 비행기가 다 출동을 해서 자기가 계획된 평양을 때리게 있는 애는 평양으로 가고 원산을 때리고 있는 애는 원산으로 가고 해군도 모든 배가 출동해서 그때부터는 북한군을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살해도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연평도에서 막 교전이 붙었는데 철원에 있는 북한군을 막 쏘면 안 돼요. 교전 규칙이. 이게 전쟁과 평시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전시가 되었을 때의 작전을 연합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연합사. 그게 전시작전 통제권. 그러면 평시작전 통제권도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 7월 14일에 작전국에 전환이 돼가지고 가면서 쭉 지나와가지고 미군, 유엔사와 연합사의 통제를 받았는데 한국의 국력이 점점 커지면서 인사, 행정, 군수, 전력 증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군에 대한 걸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50년대에 계신 선배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갖고 우리 군대도 미군 거 갖다 얻어먹었어요. 행정도 미군 거 갖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딱 하나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 부대 이동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평시작전권에서. 연대급 부대 이상이 이동할 때에는 연합사령관, 그때 이제 연합사령관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이게 1979년하고 80년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12.12하고 5.18이 생기면서 문제가, 왜? 군대가 움직였거든. 9사단 28년대가 지휘표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울로. 24단이 광주로 갔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정변이지만 미군의 연합사령관의 허락 없이 부대들이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굉장히 복잡한 외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복잡해지니까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 통제권도 대한민국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D1HC의 전쟁이 선포되기 이전에는 연평도 포격이든 천안함 사건이든 뭐든 전부 다 TV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은이라고 나오잖아요. 연합사가 안 나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합니다. 북한군과의 교전을. 근데 연합사는 언제 그럼 그게 되느냐? 평상시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라는 데프콘 4예요. 평상시가.
전 세계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데프콘 제로인데 우리는 데프콘 4야 평상시가. 근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면 데프콘 3가 되는 건데 북한의 어떤 움직임이 있고 하면 이게 올라가는데 이건 어떻게 올라가느냐. 연합사에서 건의를 하면 양쪽 나라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올라갑니다. 미국 대통령만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중에 늦게 승인한 사람의 그 시간에 따라서 데프콘 3로 올라가고 데프콘 3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연합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상구성군사령부, 해군구성군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데프콘 2, 데프콘 1 그리고 HO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상시에 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남은 거는 이제 뭐냐. 전시에 누가 한미 연합군을 통제할 것이냐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전시작전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군사 주권과 관련되는 문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군사 주권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군사의 주권이란 군사, 밀리터리 어페어, 군대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인사, 행정, 군수, 전력 증강, 그 다음에 훈련, 진급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94년 12월 1일부로 완전히 다 한국 넘어왔어요. 우리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똑같아요. 단지 전시가 되었을 때, 나토도 전시가 되었을 때 영국, 불란서, 독일 군대가 나토군 사령관인 미 사령관 밑으로 들어서 같이 싸우는. 왜 그러냐면 두 개 이상의 나라가 연합작전을 할 때는 지휘체계를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안 하던 전쟁을 못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25 때 이만큼을 줬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오고 요걸 갖고 왔으니까 뭐가 남아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시작전권 환수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그게 아니라 한미가 연합작전을 할 때에 과연 미군 포스타가 지휘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냐 한국군 포스타가 지휘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7함대나 7공군이 한국군 포스타가 지휘할 때도 미군 포스타가 지휘하는 만큼 그렇게 움직이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미국의 럼스펠드는 2009년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2009년에. 근데 2009년이 너무 빠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에 가져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해서 2015년으로 연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미는 다시 합의를 해서 컨디션 베이스로 조건이 됐을 때 전작권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컨디션 베이스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한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한국군이 과연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만큼 충분한 지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해도 괜찮을 만큼 안정적인가라는 게 컨디션 베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FMC 뭐 평가라는 거 있잖아요. 뭐 평가하겠다고 하는 거나 그게 뭐냐면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과정의 컨디션 베이스를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측과 미측이 완전히 합의가 되면 작전권을 넘겨받겠다는 게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정부는 그걸 다시 시한으로 하자. 언제까지 전환하겠다고 하자라고 지금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컨디션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계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